확률이 그 가능성이라고 그랬는데요. 확률이 가능성인데 이렇게 확률의 종류가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이런 책을 마음 잡고 공부하다 보면은 확률에가 무슨 통계적 확률, 수학적 확률, 기하학적인 확률, 경험적 확률, 말들은 많은데 어쨌든지 확률은요. 요전에 우리가 순열 조합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모든 경우 중에서 그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가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는 겁니다. 비율.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확률 문제를 풀 때 우리 요전에 보면 분모의 어떤 모든 경우수가 나오고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수가 분자에 나왔을 때 순열이나 조합 같은 거에서 계속 했었잖아요. 경우의 수 구하라 그런 문제를 조금 확장하면 확률 문제로 바뀌었었죠. 그럼 모든 경우수분의 그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수가 차지하는 비율. 이걸로 확률을 계산하는 거라고요. 비율. 되겠어요? 그래서 이 확률을 구분해가지고요. 뭐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복잡하게 하면 우리 벅차요. 그리고 맨날 그 뒤에 모르는 문제들을 계속 모르니까 순열 조합에서 다뤘던 패턴의 확률 있잖아요. 그 문제는 안 다룹니다. 순열 조합 충분히 제가 예를 들어서 했으니까 그거는 이제 제외하고요. 실질적으로 확률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그게 조금 어려울 텐데 맨 처음이 바로 독립이라든지 또는 종속이라든지 배반을 명확히 구별할 줄 아는 요령을 공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예요. 이 조건부 확률 문제들은 문제 종류가 많고 응용되는 문제가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그거를 문제 연습을 충분히 한다고 내용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아주 심플하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그 다음 세 번째가 마지막으로 독립식의 확률이라는 건데 이 독립식의 확률이라는 것은 통계로 연결이 돼서 이항분포까지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항분포가 바로 독립식의 확률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확률 중에서도 맨 마지막에 다룬 독립식의 확률은 공식은 한 줄이에요. 한 줄에서도 길이가 5cm밖에 안 돼. 무슨 얘기세요? 그게 이항포로 넘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잘 안 돼 있으면 당연히 통계에서 이항분포가 어렵고 이항분포가 어려우면 이항분포하고 정규분포를 연결하는 라프라스형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못 풀어요. 처음에 출발해서 실마리를 못 찾기 때문에. 그래서 확률은 그렇게 크게 세 가지 파트들을 공부하는데 맨 처음에 여러분하고 공부할 게 지금 우선 독립이라든지 또는 배반이라든지 종속 이런 용어를 그냥 애매한 게 아니라요. 실전에 맞게 어떻게 바꿔서 쓸 거냐 하는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런 것들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전에 그래도 좀 섭섭하니까 바로 이 본론으로 하기 좀 그러니까 확률 1페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확률 1페이지는 확률에 대한 어떤 기본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또 기하학적인 확률이라든지 되겠어요? 기하학적인 확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연습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확률 2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독립이라든지 종속이라든가 배반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떤 조건부 확률로부터 어떤 것들을 유도하는가. 여러분 아마 교재 보면 확률 단어는 이런 게 많이 있죠. 확률의 곱셈 정리인가 덧셈 정리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확률의 소단원을 보면은 확률의 덧셈 정리, 확률의 곱셈 정리 그러면 끝이에요. 그 덧셈 정리, 곱셈 정리가 한 줄인데 그걸 억지로 외우지 말고 나중에 가면 결국 외울 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이미 우리가 공부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접목을 시키기 때문에 확률은 원래 덩어리가 크지만 의외로 수업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독립시행의 확률 앞에까지 3시간 동안에 충분히 풀 수 있어요. 물론 시간이 많다면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아시다시피 시간이 지금 많이 쫓기고 있기 때문에 일단 최소한으로 그렇지만 얼렁뚱땅 넘어가는 건 아니고 명확하게 나올 만한 것을 찍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부하는 것도 바로 수능에 출제될 수 있는 그런 문제 아주 높아요. 확률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공부에서 아마 제 생각에는 2문제 이상 적용이 되는 거니까 실제 수능에서요. 2문제 이상 적용되는 거니까 정신 바짝 차려 잘 들으세요. 지금까지 놀았더라도. 자, 그러면은 확률이라는 게 왜 모든 경우 중에서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1번 문제부터 보죠. 1번부터 설명 이제 이 첫 페이지는 별로 설명할 게 없으니까 1번 문제 보시면은요. 확률 1페이지 1번은 주머니 속에 흰 공하고 검은 공이 섞여서 8개가 들어있다 그랬으니까 이런 경우는 왜 이제 흔히 문제에서 주어지듯이 흰 공이 몇 개가 들어있고 검은 공이 몇 개다 이렇게 안 들어있고 합해서 8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합해서 8개라 있으니까 흰 공, 검은 공 두 가지라 하면 흰 공을 X개 그러면 검은 공은 8-X개 이렇게 놓을 수 있을 거예요. 되겠어요? 그런 형태로 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중에서 2개를 꺼내서 다시 보고 다시 넣고 하는 일을 여러 번 되풀이해 보니 그러면 2개를 꺼내서 보고 다시 넣고의 밑줄 그으세요.
그러니까 두 개를 꺼내갖고 봤잖아요. 보고 다시 집어넣죠. 다시 집어넣었다가 봐봐. 다시 집어넣었다가 원상 복귀시킨다 그래요. 원래대로 다시 집어넣었으니까 원상 복귀.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원상 복귀시키는 걸 복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꺼내는 것을 추출이라 그러거든요. 추출. 그러니까 우리가 공을 지금 두 개를 꺼내서 보고 다시 집어넣잖아요. 그런 형태의 꺼내는 것을 복원 추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복원 추출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몇 번 꺼내서 보고 넣더라도 자꾸 원래대로 집어넣는 거니까 전체 개수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전체 개수는 항상 일정하게 8개가 유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그 주머니 안에 8개 들어있다면.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했더니 4번에 3번 꼴로에 동그라미 치세요. 4번에 3번 꼴로에 동그라미 치고 2개 모두 흰 공에 밑줄 긋고. 그러면은 지금 몇 개씩 꺼낸다고요? 2개씩 꺼내죠. 2개씩 꺼내는데 4번에 3번 꼴로 2개 모두 흰 공이라는 것은 2개 모두 흰 공이 나올 확률이 4분의 3이라는 간접적 표현이죠. 4번에 3번 꼴로 그러더라 그런 얘기는 확률이 4분의 3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4번에 3번 꼴로 2개 모두 흰 공이었다는 것은 2개 모두 흰 공이 나올 확률이 4분의 3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흰 공의 개수를 구하라 했죠. 그러면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흰 공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반드시 흰 공을 X개로 놔야 되는 건 아니에요. 문제 편하게 하세요. 어차피 만약 검은 공의 개수를 구하라 해도 흰 공의 개수를 X로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문제에 따라서. 흰 공의 개수를 알면 자동적으로 뭘 할 수 있어요? 검은 공의 개수를 알 수 있는 거니까. 합해가지고 어차피 8개 나온다 했잖아요. 지각생 빼놓고. 무슨 얘기죠? 자, 그러면은 1번 문제부터 출발하는데 1번은 지금 주머니 속에가 1번은 주머니 속에가 흰 공하고 검은 공이 섞여 있네요. 그러니까 몇 개씩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체가 8개가 들어있고요. 흰 공이 있고 그 다음 검은 공이 있는데 합해서 8개니까 우리가 흰 공을 만약 X개 그럼 검은 공은 8-X개가 될 거예요. 또 이렇게 놓고 풀다가 이 놓는 게 좀 이게 검은 공을 차라리 X개로 놓는 게 좋겠다 싶으면 또 그때 바꾸면 돼요. 일단 흰 공을 X개 검은 공을 8-X개로 놓겠습니다. 되겠어요? 흰 공의 개수를 구하라 해서 흰 공을 S개로 놓은 게 아니라 흰 공을 X개로 놓은 이유는 우리가 어차피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뽑을 때 X 컨비네이션 하는 게 낫지 8-X 컨비네이션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가 밑줄을 그은 것 중에서 2개 모두 흰 공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2개 모두 흰 공이 나오려면 2개 모두 흰 공에서 뽑아야 될 거 아니야. 뽑을 때는 컨비네이션이잖아요. 그럼 가능하면 흰 공에서 뽑을 거니까 흰 공의 개수를 X개로 놓는 게 편리하겠죠. 8-X개에서 뽑는 것보다. 그래서 지금 흰 공을 X개로 놓은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지금 아까 주어진 조건에 의하면 2개 모두 흰 공일 확률이 4분의 3이라고 조건이 주어진 거죠? 그 흰 공을 X개로 놨는데 구하라는 게 바로 흰 공의 개수를 구하라 했어요. 흰 공의 개수를 구하라 했으니까 X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서 2개를 꺼낼 때 했으니까 모든 경우 수는 8-2가 될 거예요. 동의하시죠? 8개 2개 꺼내는 모든 경우는 8-2가 되고 2개 모두 흰 공이 나올 확률이라는 것은 2개를 흰 공에서만 2개를 꺼내는 거니까 2개 모두 흰 공이 나오도록 하는 경우는 X 컨비네이션 2가 될 거예요. 이거는 흰 공의 X개에서 2개를 뽑는 거니까 이게 흰 공으로만 2개 나오는 경우 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 8개 2개 뽑는 경우 중에서 흰 공만으로 2개 뽑는 경우는 이 정도가 되는 거니까 이게 바로 2개 모두 흰 공이 나올 확률이 되고 이러한 일이 4번에 3번 꼴로 나온다는 것은 그 확률이 4분의 3이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현재 문제에서 흰 공의 개수를 구하랬으니까 이 식으로부터 X값을 구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겠죠. 식 세울 수 있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흔히 이런 문제들을 풀다 보면 확률에서 조합의 경우 보면 뒤에 나온 숫자가 같은 경우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럼 뒤에 나온 숫자가 2개가 같을 때는 어차피 우리가 컨비네이션 계산할 때 컨비네이션을 퍼뮤테이션으로 바꿔준 다음에 그 뒤에 나온 숫자 팩터로 나누게 있죠. 그럼 뒤에 나온 숫자 2개 같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차피 분모나 분자나 퍼뮤테이션으로 바꾼 다음에 다 2팩터로 나눈다는 얘기지. 그 분모 분자 똑같이 2팩터로 나눌까 둘 다 안 나눠도 관계없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원래 이론상은 모순이 있겠지만 뒤에 숫자가 2개 똑같을 때는 마음속으로 그냥 컨비네이션을 뭐라고 생각하고 풀면 돼요? 퍼뮤테이션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 있어요? 그래서 2팩터를 나눠야 돼. 분모 분자 똑같이 안 나눴다고. 무슨 얘기 있어요? 정섭성은 둘 다 곱했다 생각하면 되고 그것도 답답은 쓰세요. 됐어요? 그럼 이거 퍼미션 되면 마음속으로 퍼미션 받아들이는 퍼뮤테이션이라는 게 연속된 정수의 곱이잖아요. 연속된 정수의 곱이니까 마무리 단계 계산할 때 또 전개하지 말라 그랬죠. 우리 지난 시간에 그런 연습했잖아요. 그러면 현재 여기서 이제 계산들 한번 해보면 8 퍼미션 2 같으면 8, 7은 6, 8, 7은 얼마죠? 8, 7은? 60이야? 누구야? 누구예요? 8, 7은 56. 56이 되겠죠? 56이니까 양분에 56을 곱한다 이제. 56여기다 곱하게 되면 뭐 이렇게 곱하지 말고 그냥 56을 곱하면 여기다 56을 곱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4로 약분하면 14가 나와요. 14에다가 3을 곱하니까 이게 곱하니까 3, 4, 12에서 42가 돼요. 그럼 결국은 X 퍼뮤테이션 2는 40이다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면 X 퍼뮤테이션 2는 X에서 몇 개 곱하는 거예요? 2개. 하나씩 줄이면서 곱하는 거죠.
하나 줄이면서 2개를 곱해. 그러면 이거는 6, 7은 42. 7 곱하기 6이나 마찬가지. x는 얼마 되겠어요? 7. 그래서 x가 7이에요. 만약 검은 공의 개수를 구하라 했으면 한 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차피 합해서 8개니까. 지금 여기서는 그냥 이게 공의 개수를 구체적으로 주어지지 않고 전체 공의 개수를 주어진 다음에 특정 확률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특정 확률을 구하면 그게 4분의 3이 나올 거다로부터 반대로 공의 개수를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문제는요. 주머니 속에 흰 공이 6개, 붉은 공이 4개 해서 모두 10개가 들어있다. 모두 10개란 말은 안 했어도 되는데 흰 공이 6개, 붉은 공이 4개 들어있다. 그러면 여기 흰 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 다음에 붉은 공이 4개가 들어있다. 가급적 필기하지 말고 결과만 쓰세요. 결과. 여러분이 혼자 스스로 풀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필기 너무 연연하지 말고요. 그러면은 지금 붉은 공, 흰 공이 6개, 붉은 공이 4개 전부 10개 당연히 들어있는데 여기서 3개를 꺼낸대요. 여기서 3개를 꺼낼 때 흰 공이 적어도 나올 확률을 구하래요. 집중. 그럼 여러분 거기다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흰 공이 적어도 하나 나올 확률을 구하라. 3개를 꺼낼 때 흰 공이 적어도 하나 나올 확률을 구하라 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 나올 확률을 구하라 했는데요. 3개 꺼내가지고 흰 공이 적어도 하나 나온다는 것은 흰 공이 하나 나와도 좋고 2개 나와도 좋고 3개 나와도 좋다는 얘기죠. 그 사이에 접속사가 또는이에요. 또는. 원래 또는일 때는 이따 공부하면 알겠지만 각각의 확률을 더해주면 되거든요. 우리가 맨 처음에 경우의 수에서도 봤지만 and일 때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곱하고 또는이란 말에 연결되어 있으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더한다 이런 얘기야. 특별한 일은 이따 공부하면 되고. 그러면은 흰 공이 적어도 하나 나올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흰 공이 하나 나오거나 또는 2개 나오거나 또는 3개 나올 확률을 갖다가 각각 구해서 더하면 되는데 그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전혀 반대적인 상황을 생각하는 거죠. 즉 어떤 얘기인가 하면 흰 공이 적어도 하나 나온다는 거에 대한 반대적인 사건은 3개가 모두 빨간 공이 나온다는 얘기죠. 왜 3개 모두 빨간 공이 아니라면 적어도 하나는 흰 공이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3개를 꺼낼 때 3개 모두 빨간 공일 확률을 구해서 그걸 전체 확률 1에서 빼주는 방법이 있겠죠. 알겠어요? 그럼 셋 다 빨간 공이 나오는 게 아니라면 적어도 하나는 흰 공이 나왔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전체 확률 1에서요. 3개 모두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을 빼주면 적어도 하나 흰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할 수 있다.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러면 3개 모두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은 전체 공이 10개인데 10개에서 3개를 꺼낼 때 이게 모든 경우 수가 되겠죠. 빨간 공으로 한 3개 나오려면 빨간 공 4개에서 3개를 뽑는 경우 수니까 이렇게 됩니다. 되겠어요? 그럼 이게 바로 전체 공 10개 3개를 꺼낼 때 모든 경우 중에서 빨간 공 중에서 3개를 꺼낸다. 즉 빨간 공만으로 3개 나오는 경우가 차지하는 비율, 즉 3개 모두 빨간 공일 확률이에요. 그걸 전체 확률 1에서 빼주면 적어도 하나 흰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뒤에 거 이거 계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거 계산할 때 방법이 2가지가 있겠는데요. 지금 컨비네이션이니까 어차피 퍼미션을 바꿔야 되겠죠. 퍼미션 바꿀 때 분자를 보니까 약간 유혹적이에요. 왜냐하면 4 커미션 3이랑 우리가 이미 얼마란 걸 알고 있어요. 4 커미션 3하고 뭐하고 똑같아? 4 커미션 1이니까 커미션 1이 고스트니까 날려버리면 4가 되겠지. 그 4는 해피했는데 밑에 거 하려면 또 계산해야 되겠죠. 3패턴.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차피 컨비네이션 계산에서 뒤에 나온 게 같으면 마음속으로 그냥 이 퍼뮤테이션 처리해라 이런 얘기예요. 되겠어요? 그럼 깔끔하게 그냥 4부터 3개 곱하면 되고 이거는 10부터 3개를 곱해갖고 약분할 거 약분한 다음에 답을 구하면 될 거라 이게. 계산 여러분 할 수 있겠죠? 계산하세요. 네. 이게 답이 얼마인지 맞추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3번 문제 보세요. 3번은 m이 0에서 3루트3까지 있대요. m이 0에서부터 3루트3. 네. 이런 문제 유형은 금년에도 유용합니다. 알겠죠? 금년 같은 경우에 이제 나오기 좋은 유형이 바로 이런 패턴 문제예요. 과거에도 뭐 이렇게 이런 문제들을 많이 다뤘지만은 이 푸는 요령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천천히 보세요. 자, m의 범위가 0에서 3루트3까지죠. 그럼 이건 어떤 의미에서 m의 길이가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m이 취할 수 있는 값의 길이가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길이. 도형적인 측면으로 가본다면. 그럼 0에서부터 3루트3까지니까 m이 취하는 값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요? 3루트3까지 3루트3만큼의 길이를 가지고 있다. 0부터 출발했으니까.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어떤 2차 방식의 실근을 가질 확률을 구하라. 자, 그럼 여기 보시면요. x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 이퀄 mx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2차 방식이 실근을 가질 확률을 구하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확률 문제 풀 때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많이 사회에서 생활을 할 때요. 여러분이 그간에 어렸을 때부터 쓸데없이 막 도덕시간, 윤리시간, 사회시간으로부터 많은 조언들을 들었을 거예요. 딱 들어보면 고개가 까딱까딱거리죠. 왜? 참 맞는 얘기거든. 그래서 그 교육에 잘못 고정이 되잖아요. 항상 사람이 생각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뭐 네 맘대로 살아라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강박관념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는 네 맘대로 사는 게 나아. 길거리 보세요. 자기 맘대로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앞으로 배우게 되는 어떤 또 듣는 모든 정보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위험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그런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다 보니까 남과 논쟁을 해. 자기는 이게 맞는 말이라 이게. 그러니까
서로 상황들이 다른데 그거 갖고 논쟁하고, 논쟁이라는 것은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얼마나 안 좋은지 몰라요. 논쟁이 영어로 아규먼트인가요? 아주 안 좋으니까 아자도 처음에 똑같잖아. 아주 안 좋다고. 절대 논쟁은 피해야 돼요. 누가 지나가다가 콜라를 가지고 물이라 그래도요, 그러려니 하세요. 어떤 생각하면 약간 바보스럽지만 전 콜라를 물이라 해도 저는 바보같이 아무 얘기도 못한다. 그게 아니라 바보는 따로 있어요. 바보는 따로 있다고. 항상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 있어요? 다만 집중. 남한테 간섭하는 건 좋은데 지금 보니까 이 사람은 계속 걸어가면 곧 절벽이야. 근데 계속 걸어간다 이거야. 가만히 생각해. 옛날 폴이 남 간섭하지 말라고 했어. 가만히 나도 잠시 후에 천버동서를 간다. 그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얘기 한번 해줘야죠. 갈 때 가더라도 혹시 뭐 죽으려고 그러세요? 그럼 왜 그러시냐고. 좀 가면 절벽이거든요. 이렇게 얘기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남을 간섭하지 않는다고 지 인생은 지끄라고 가만히 놔뒀다가 조금 있다 죽고. 무슨 얘기 있어요? 그래서 그 절대적으로 어떤 말의 가치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사회에서 듣는 말이 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뭐 한 길을 뭐 한 구멍을 열심히 팔아.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같은 거 여러분한테 그거 하면 여러분은 이제 주로 이럴 때 그런 말을 많이 쓸 거예요. 얘가 뭐 공부를 하나 하는데 뭐 꾸준히 못하고 뭐 이번에는 이거 했다가 뭐 3일 있다 때려치고 뭐 문제집을 풀었다가 또 때려치고 어디 과외를 다니다가 때려치고 무슨 학원을 갔다가 때려치고 무슨 동영상을 듣다가 때려치고 뭐 독서를 갔다가 이러면 뭘 하나 하더라도 좀 꾸준히 해라 이러면서 얘기를 했겠죠. 그러나 실제로 사회생활에 한 길을 계속 가라 그것이 맨날 맞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그 말로가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약 절반 정도는 그 일이 없어졌을 때는 다른 게 할 게 없어요. 무슨 얘기 있어요? 한 길을 열심히 판 사람은 만약 그게 사양 사업이 되잖아요. 그럼 더 이상 할 게 없어. 예를 들어서 최근 같은 경우를 본다면 필름을 현상한다든지. 지금 무슨 얘기 있죠? 자기는 그냥 평생을 그 필름, 그 카메라 필름 있죠? 필름을 현상해서 그거를 인화 확대하는 모든 기술을 가지고 15살 때부터 지금까지 50살까지 하고 있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 누가 필름을 현상하냐 이거야. 여기서 그 필름 만드는 유명한 사 중에서 아그파 같은 회사는 오늘부터 필름 생산 중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 그랬을 때 그 사람 뭘 하느냐?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조금 그래도 여유가 있을 때 자만하지 말고 필름도 하면서 또 다른 것도 좀 하고. 무슨 얘기 있어요? 좀이라도 좀 준비도 하고 이래야지. 한 길을 열심히 파라는 건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게. 그래서 사회에서 얘기하는 말들이 전혀 반대 이런 많다.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확률을 공부하는 목적도 그래서예요. 확률을 제대로 공부하면 아주 도움을 많이 받는다 이거야. 그럼 도움을 많이 받고 말고. 뭐 이런 말도 있죠. 뭐예요? 뭐지? 뭐지? 10번째가 안 넘어갈 나무가 없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10번째가 안 넘어갈 나무가 없다. 맞지? 무슨 뜻입니까 그게? 뭔가를 꾸준히 계속해 나가면 마침내 길이 뚫린다. 이런 얘기죠. 한 번도 막 깔짝깔짝 하니까 안 되지. 10번째가 안 넘어갈 나무가 없다 그러면 그 나무를 갖다 계속 집중적으로 어떤 하나에 집중적으로 매달려가지고 하다 보면 반드시 일은 이루어진다. 마침내. 이런 뜻이에요. 상당히 좋은 얘기네요. 그런가 하면 똑같이 맞는 말 중에서 못 오르려면 쳐다보지도 말라 이런 말도 있죠. 두 개 다 맞는 얘기잖아. 못 오르려면 쳐다보지도 말라는 건 여러분이 갑자기 꿈을 세웠다 이거야. 선생님 상담을 했는데 뭐니?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고요. 제 목표를 다시 잡았습니다. 뭐냐? 제가 미국 대통령 나가겠습니다. 이러면 그거는 조금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거는 좀 험한 길이잖아요. 험하다 그 길이 생각보다. 그럴 때 우리가 얘기하겠죠. 그래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려면 없겠니? 지금 당장 미국으로 가라. 그 얘기하는 사람도 미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 이렇게 되면 이건 이럴 때 맞을 수 있고 저럴 때 맞을 수 있고 이게 그렇게 수용해서 받아들여야죠. 그 글자 단어에 그냥 그대로 매달려갖고 선생님 만약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면 11번을 찍어야 되나요? 그걸 질문이라고 하고 있냐고 그게. 그 10번의 의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10번이냐고. 뭐 나무 막 계속하다가 한 번만 더 치면 넘어갈 건데 참 10번 찍으라 했지. 에이 안 넘어가. 이러면 되겠냐 이게. 그런 뜻이 아니지. 절대 이게 어렸을 때 받아들일 때 그런 걸 잘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자유로운 생각을 가져야 확률 문제를 풀 때 편해진다 이게. 그게 바로 지금 이 얘기는 내봐. 실근을 갖도록 해라 했는데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할 때는 어떤 2차 방식이 실근을 가질 조건과 서로 다른 실근 갈 조건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2차 방식이 실근 가려면 판별식이 어떻게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서로 다른 두 개 실근 가려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확률 문제를 풀 때는 그런 등호 따윈 다 무시하는 거예요. 어차피 확률이란 자체가
정확한 것처럼 보면서 정확한 게 아니에요.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1의 누이 나올 확률이 얼마냐 그러면 우리는 다 자신만만하게 6분의 1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렇다고 6번 던지면 꼭 한 번씩 나오냐 그건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 있어요? 주사위가 아프면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고 주사위가 뭐 이게 뭐 얘가 더위를 먹으면 6번 다 1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분명히 그런 확률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사위를 던져서 1의 누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6번에 한 번 정도 나올 거라고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지 꼭 나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치 계산을 너무 하면 안 돼. 그래서 특히 확률 중에서 기하학적인 확률은 주로 우리가 넓이를 다룰 텐데 그 넓이를 다룰 때 뭐 선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럼 지금 좀 요새 좀 덥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한테 누가 너 반지름이 5인 원이 있다. 넓이가 얼마냐 그러면 딱 보고 그걸 꼭 저한테 물어봐야 되니까 그 정도로 25파입니다. 그때 제가 이제 물어봐요. 너 선 넣었니 안 넣었니? 그러면 황당한 얘기 아니에요? 넓이가 선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내가 또 너 선 몇 미리짜리로 계산했니? 그럼 황당하잖아. 우리가 누가 이게 원을 생각하면서 선이 들어가고 저게 몇 미리 생각하냐 이거야. 똑같아. 여기 선을 뺀다고 넓이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선을 넣는다고 넓이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률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점을 조심해야 돼요. 여기 보세요. 집중. 여기 보면 이 m의 범위가 주어져 있죠. 그럼 m이 취할 수 있는 모든 범위야 이게. 됐어요? 경우에 따라 수직선상에 표시하면 이게 m이 가질 수 있는 길이라고 길이. 그런데 이러한 2차 방식이 실근 가질 확률을 구하랬죠. 그럼 실근을 가려면 m이 이 안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나 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실근 갖도록 하려면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판별식 쓰려면 여기는 mx가 넘어오면 되니까 여기 x의 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4분의 3 이퀄 0 이렇게 되고요. 또 어떤 학생은 성격이 좀 꼼꼼해가지고요. 이랬을 때 양면 4를 곱한 다음에 푸는 경우도 있을 텐데 어차피 똑같은 방식 그대로 놓고 푸나 4를 곱하나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실근 간다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여기서 판별식은 b의 제곱이니까 m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죠. 마이너스 4ac가 얼마예요? 3.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바로 이러한 2차 방식 실근 가질 범위입니다. 그런데 2차 방식인데 이게 0 되는 값을 먼저 구한 다음에 0보다 작다 그러면 사이가 되죠? 0보다 크다 그러면 어떻게 되고요? 바깥이 돼. 그럼 이거 0 되는 값은 m제곱이 3이 되는 거니까 m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기 때문에 여기에 루트 3하고 마이너스 루트 3하고 플러스 루트 3이 있으면 0보다 작다 그러면 사이인데 크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서 등호가 있기 때문에 이 점들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문제 풀 때는 사실 포함되든 말든 관계없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바로 이러한 2차 방식 실근 갖게 되는 m의 범위거든요. 그런데 m의 범위는 이런 제한적인 범위 내 생각을 했죠. 실제로 m이 존재할 수 있는 범위는 0에서 3 루트 3까지만 가능한 거예요. 마이너스 루트 3, 루트 3 여기 가운데 0이 있을 거고 여기가 0이면 이게 루트 3이면 또 2 루트 3, 그 다음 3 루트 3이니까 여기쯤 3 루트 3이 있겠죠. 그럼 m은 이런 범위 안에서만 생각하라는 얘기잖아요. 이런 범위 안에서만 생각하는 거니까 이 범위 안에서 2차 방식 실근 갖게 되는 것은 이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건 여러분 보시면은 대충 0, 루트 3, 이게 2 루트 3, 3 루트 3 이렇게 된다면 한 칸이 길이가 루트 3씩 되고 이때 이 m의 원래 주어진 범위는 이런 거 무시되고요. 원래 m의 범위는 0에서부터 3 루트 3까지 범위 내에서 이러한 2차 방식 실근 갖게 되는 것은 바로 한 이 정도 두 칸을 차지하게 된다는 걸 아시겠죠. 그래서 확률은 얼마 되겠어요? 3분의 1 이렇게 가자는 얘기예요. 이 길이가 3 루트 3인데 그 중에 2 루트 2만큼을 차지하기 때문에 확률이 얼마라고요? 3분의 2가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이 앞에가 서로 다른 실근이란 말이 주어졌잖아요. 그럼 서로 다른 실근이란 말이 주어졌으면 판별식은 0보다 어떻게 돼요? 크다만 되겠죠. 크다만 되면 여기도 0보다 크다만 되겠죠. 0보다 크다만 되면 이 점이 포함이 안 되겠죠. 이 점이 포함이 안 되면 치사하게 그리고 여기 두 칸인데 여기 포함 안 됐다 해서 3분의 2보다 좀 작을 거다. 이러지 말라 이거예요. 확률을 어차피 대충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런 기하학적인 확률 같은 걸 따질 때는 어떤 점이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냐 이런 건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어요? 대충 m이 취할 수 있는 것은 대충 하나, 둘, 한 세 칸 정도. 한 칸이 루트 3이라 했을 때 한 세 칸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이러한 2차 방식 실근 갖게 되는 것은 두 칸 정도를 차지하는 거니까 확률은 3분의 2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되겠죠? 되겠어요? 그 다음 공부하기 싫은 학생. 선생님 그러면요 이런 2차 방식이 분명히 중근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럼 같지? 그럼 중근 가질 확률은 얼마입니까? 중근 가질 확률은 중근 가지려면은 이게 여기 하다 보면은 실제로 해당되는 것은 루트 3 한 점밖에 없는 거야. 그럼 이 길이 중에 한 점이면 얼마냐 이렇게 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병원 가야 돼요. 전 세계 그런 문제가 없어. 무슨 얘기 있어요? 점이 무슨 놈의 넓이가 있어요. 그런데 뭐 그렇지만 중근을 가진 경우는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혼자 놀아야 돼요. 무슨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 생각을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그랬을 때 초등학교 때 그 학생한테 담임선생님들께서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면 얘 임마 너 땡! 그런 생각 갖지 말고 빨리 가서 집에 가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또 선생님들이 또 학부형한테 또 조금 하다못해 약간의 사례를 받았다든지 뭐 1,000원짜리 팥빙수라도 얻어먹었으면 얘 또 그렇게 쓸데없는 얘기하면 얘가 탐구력이 대단하고 집에 전화해요.
얘가 남이 생각하지 못한 걸 혼자 생각하고 있다고. 얘가 점의 넓이를 물어봤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걔 집에 가서 그냥 걔 고립되는 거예요. 좋지 않아. 여기 무슨 알겠죠? 편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4번의 경우는 옛날 전통적인 그 클래식 문제인데 그래도 이런 것들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중학교 도형 문제 중에 하나 집중. 중학교 도형 문제가 엄청 많이 나온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우선 여기 보세요. 원이 있죠, 원. 원이 있으면 원주상의 두 점을 잡아요. 원주상의 두 점을 잡았을 때 이 두 점 사이에 최단 거리로 이으면 이게 현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곡선을 따라서 가게 되면 이걸 우리 호라고 얘기하는데 호든 현든 관계없이 원주상의 그 호의 양 끝점을 중심하고 연결해서 생긴 각을 중심각이라고 그러죠. 따라하세요. 중심각. 그 다음에 이 호의 양 끝점을 원주상의 한 점하고 연결해서 생긴 각을 갖다 원주각이라고 하고 아무리 중학교를 갖다 가방만 배달했더라도 이 중심각과 원주각이 2대 1이라는 건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무슨 안 있어요? 됐어요? 2대 1. 2대 1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그 기억할 수 있는 사항은 바로 반원이죠, 반원. 반원은 여기 지금 지름이 있잖아요. 지름은 이제 원을 두 개로 쪼개잖아요. 지름이라는 게 최대현이 되겠죠. 최대현이 되는데 이게 지름도 되고 또는 이게 이제 반원도 되고요. 그때 그 호의 양 끝점을 갖다가 중심과 연결해 생긴 각이 이게 중심각이죠. 그 다음에 호의 양 끝점을 원주상의 아무 점이라도 한 점 연결했을 때 이게 지금 원주각이 되는데 이게 하나 2대 1이라 했고 이게 평각이죠. 평평하다 이게 평각. 평각이니까 180도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90도. 그래서 중심각하고 원주각이 2대 1이 된다는 성질을 이용하면 반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원주상의 반원의 호 위에 한 점을 잡고 지름의 양 끝점과 연결하면 이게 무조건 90도가 된다는 것을 중학교 3학년 때나 2학년 때나 1학년 때 공부한 적이 있을 거예요. 되겠어요? 자, 이 점을 명심하고요. 자, 그러면은 출발합니다. 그렇다면 그 밑에 문제는 다음 그림과 같이 했는데 그림이 없죠? 그림이 없지? 그림이 없는데 그 오른쪽에 보니까 왠지 흐리게 정사각형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 보이죠? 지폐에도 이런 수법을 많이 쓰죠? 정사각형이 있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있는데 그 정사각형 내부에다가 한 점 P를 택한다. 그때 삼각형 A, B, P가 예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하라 했어요. 집중. 자, 지금 이런 얘기예요. 지금 얘기는 이런 그 정사각형이 있는데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있다.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인데 이 점을 지금 그림 없지만 여기에 A, 이 점을 B 하고 뭐 CD가 다는데 일단 이 정사각형 안에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이 정사각형 안에 한 점 P를 잡았다 이게야. 한 점 P를 잡았을 때 이 삼각형이 예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하라 이게야. 그럼 점 P는 어디다 잡을 수 있어요? 어디나 잡을 수 있죠. 점 P는 어디 나올 수 있으니까 점 P가 올 수 있는 전체 영역의 넓이는 1이 되는 거죠. 1 곱하기 1이니까. 알겠어요? 점 P는 어디나 다 올 수 있다. 점 P는 어디나 다 올 수 있는데 그때 이렇게 그었을 때 이 삼각형이 예각삼각형이 될 확률이에요. 예각이라는 것은 90도보다 작은 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하라든지 둔각삼각형을 확률을 구하라든지 예각하고 둔각 사이에 있는 게 뭡니까? 직각이죠. 기준이 직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점 P를 어디다 찍으면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될까 이걸 좀 생각해보자 이게야. 그러면 여기다가 바로 A, B를 지름으로 하는 이런 반원을 그리면 되죠. 점 P가 여기에 있다면 이런 삼각형은 무조건 직각삼각형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점 P가 이런 데 찍혀 있으면 당연히 어디에 찍혀 있든 이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 될 거라 이거야. 근데 문제는 예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하랬으니까 이 반원 바깥쪽에 찍혀야 그때 나오는 이 각이 이거보다 더 작아질 거 아니에요. 뾰족해지니까. 그럼 결국은 예각삼각형이 되려면 점 P는 이런 쪽에 찍혀야 되겠죠. 여기 쪽에. 지금 무슨 양이 있어요? 그럼 점 P는 이 안에 다 찍을 수 있다 했지. 그러니까 점 P를 찍을 수 있는 전체 영역의 넓이는 얼마입니까? 1이고. 예각삼각형이 되돌아가려면 점 P는 이런 데 찍어야 되겠죠. 그럼 이런 데 찍으려면 이 넓이를 분자해 써주면 되겠죠. 점 P를 여기에 찍을 때 이 전체 안에 찍더라도 여기 특히 노란 부분에 찍었을 때 즉 반원 바깥쪽에 찍었을 때 그 삼각형은 이게 지금 예각삼각형이 될 거니까. 되겠습니까? 그럼 점 P를 찍을 수 있는 예각삼각형이 되도록 점 P를 찍을 수 있는 영역은 이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전체 정사각형 넓이에서 반원 넓이를 빼주면 되겠죠. 실수하지 말고 반원 넓이 실수하지 마라. 그러면 정사각형 넓이 얼마입니까? 1에서 반원 넓이 빼야 되겠지? 그때 반원의 넓이는 이게 아까 지름이 1이었잖아요. 지름이 1이니까 반지름은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죠. 반지름이 2분의 1이니까 이 넓이 자체는 반지름이 2분의 1이니까 넓이는 파이의 R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이 원의 넓이는 얼마가 돼요?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의 절반이니까 얼마입니까? 8분의 파이가 되죠. 그래서 이쪽 반의 넓이는 8분의 파이가 된다 이거야. 이 실수하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지금 지름이 1인데 혹시 계산하다가 순간 반지름 1로 놓고 풀어서 잘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서 얘가 8분의 파이니까 전체 정사각형 넓이 1에서 8분의 파이를 뺀 것이 바로 이 부분의 넓이에요. 되겠어요? 그래서 구하는 확률은 1분의 1-8분의 파이, 즉 1-8분의 파이가 답이 됩니다. 그럼 묻겠어요.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은 얼마예요? 둔각삼각형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둔각삼각형이 되려면 우리가 원주상에 이 점피가 있을 때 이게 직각삼각형이 된다 했으니까 둔각삼각형이 되려면 이 반원 안에 점피가 찍혔을 때 이 각이 여기는 90도가 커질 거 아니에요? 둔각삼각형이 되겠죠. 그럼 둔각삼각형이 되려면 점피는 이 반원 안에 찍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전체 점피를 찍을 수 있는 넓이는 1인데 그 중에 둔각삼각형이 되도록 점피를 찍으려면 이 안에 찍어야 되니까 이 넓이 8분의 파이에서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은 1분의 8분의 파이, 즉 8분의 파이가 된다 이거야. 그때 또 아까 그 알지? 선생님 직각삼각형이 나올 수 있는데 뭐 둔각, 예각 쥐들끼리 합해갖고 다 1이고 그러면 직각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알겠어요? 그러려니 하세요. 확률은. 알겠어요? 절대 오해면 안 됩니다. 선은 넓이가 없다. 이 점을 기억하세요. 자, 그럼 확률 2페이지. 지금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집중. 자, 지금 설명 잘 들어야 돼요. 설명 좀 듣다가 쉴 거야. 내가 분명히 커피를 갖고 들어왔는데 이게 어디로 갔지 커피가? 이거 완전 소금 김에. 거기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봐. 집중. 자, 이제 지금부터 드디어 본론적으로 확률을 공부하는데 우선 그 용어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자, 이게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사건이란 말이 있거든요. 이 말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얼마 옛날 누가 이거 며칠 전인가 이거 그 게시판에 물어본 학생인데 사건이고 뭐고 시행이 뭐냐. 아이고, 사건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사건이란 건 뭔가 하면 별게 아니라 이거야. 사건이 뭐냐? 별게 아닌 거예요.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일의 눈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사건이에요. 또 동전을 던져갖고 안면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사건이고, 총을 쏘갖고 새가 맞았잖아요. 그것도 사건이에요. 무슨 아니세요? 시험지를 받아갖고 12번 문제를 풀어갖고 그걸 맞았잖아요. 그런 것도 사건이라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건이라는 것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사건을 흔히 집합과 대응해서 많이 표현해요. 우리가 집합은 알파벳 대문자로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사건도 알파벳 대문자로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야. 그래서 보통 사건 A, 사건 B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예요. 되겠어요? 그 다음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공간을 집합처럼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있어요? 그럼 만약에 A를 이렇게 그리고 B를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럼 이 사건이 일어나는 어떤 공간을 이렇게 그려놨다는 것은 뭘 뜻하느냐? A와 B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 이게야. 예를 들어서 이게 A하고 B가 겹친 부분이 있으면 설명 잘 들어요. 지금 이런 게 중요합니다. A와 B 겹친 부분이 있으면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야. A도 일어나고 and B도 일어난다. 그 and를 갖다 우리가 한국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했어요? 동시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다 이런 표현을 썼죠. 근데 이런 경우는 보니까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정확히 동시에 일어날 수 없지? A와 B가 공통분이 겹친 부분이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A도 일어나고 B, 여기는 A만 일어나고 B만 일어나잖아요. 둘 다 안 일어나고.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나고 이런 부분이 없다 이거야.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사건도 있습니까?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총을 쐈을 때 그 총이 쐈을 때 명중시키느냐 못 시키느냐. 동시에 명중도 되고 명중 안 되고 이게 안 되잖아요.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에 나온 사건과 뒷면에 나온 사건도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거지. 동전을 던졌는데 그게 뭐 앞면이고 동시에 뒷면 이런 얘기가 어디가 있냐고. 안 된다 이거야. 되겠어요? 머릿속에 좀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지금 유리에 던져갖고 밑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뭐. 그러니까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머리를 객관화시켜야 돼. 객관화. 알겠어요? 시험을 잘 보려면. 해봐. 자, 그러면 이게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죠? 이런 사건도 있고. 그럼 만약에 이제 만약에 그 두 사건이 일어나는 영역을 이렇게 표현했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A만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B만 일어나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A, B가 모두 일어나죠. A, B가 모두 일어난 걸 우리가 A, B가 동시에 일어난다 그랬지? 조금 이따 쉬는데 지금 벌써 졸려고 준비 운동이 있어요. A, B 동시에 일어난다는 얘기지? 그럼 이럴 수 있느냐? 이럴 수도 있다. 사건이. 둘 다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얘기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시에 일어날 수는 굉장히 많다, 그건. 너무 많아, 너무.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날 수 있다, 동시에. 예를 들어서 무슨 이 학생이, 지금 두 학생이 있는데, 두 학생이 집에 혼자 곰곰이 생각했어요. 무슨 대학교를 갈까? 무슨 과를 갈까? 막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연구를 해가지고. 알겠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무슨 과를 가고, 이 학생은 무슨 과 갔는데, 둘이 상의를 안 했다, 이게. 상의 안 돼, 나중에 보니까 시험장에서 만나니까 둘 다 과가 같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겠죠? 바로 그런 케이스예요.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 이게. 여기 와, 집중. 그럼 어떤 사건이 죽어도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도 있고 동시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사건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와 같이 두 사건이 도저히 동시에 일어나지 않았을 때 두 사건의 관계를 표현해주는 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두 사건은 독립이다 이렇게 하는 말이 맞겠느냐 배반이란 말이 맞겠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럼 두 사건이 뚝뚝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게 마치 독립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두 사건이 뚝뚝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뭐 서로 약간 뭔가 하여튼 기분상 이거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를 기분으로 풀 문제가 아니야. 알겠어요?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는 두 사건을 독립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독립은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독립은 전혀 관계없고 배반이라고 그래. 이것만 좀 기억하세요.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 배반. 또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이런 것도 있다. 보세요. 아까 여기 보세요. 주머니에서 아까 하얀 공하고 빨간 공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공을 하나를 꺼냈어요. 그때 빨간 공이 나오는 사건과 그다음 하나를 꺼냈을 때 또 하얀 공이 나오는 사건도 어때요? 동시에 나올 수 없는 거지. 꺼낸데 막 동시에 두 색깔이 왔다 갔다 이게 아니란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배반이에요. 그 배반 따라서요. 배반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된다 이거. 배반은 두 사건 동시에 나지 않는다. 알겠어요? 독립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됐어요? 다시 따라서요. 배반 아주 다시 따라서요. 배반을 집합식으로 표현하면 A하고 B가 동시에 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거는 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합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또는 확률식으로 표현하면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배반의 뜻은 아시겠죠? 그러면 독립이 뭐냐, 독립. 여기서 독립이란 걸 확률 아는 게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독립. 이게 확률에서 아주 꽃이다, 꽃. 아니, 별. 독립. 따라하세요. 독립. 안 따라 하잖아요. 금년 수능에서 독립이란 두 글자를 금년 볼 텐데. 두 사건이 독립이라는 것은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냐 없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요. 두 사건이 이렇게 있으면 두 사건이 독립이라는 것을 어떨 때 독립이라고 얘기하느냐. 두 사건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서로 버텨주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서로 전혀 간섭하지 않는다. 서로 영향을 주거나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A하고 B라는 두 사건이 있죠. 두 사건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서로 영향을 주거나 받지 않을 때 독립이라고 그래. 무슨 얘기 있어요? 독립했어. 어떻다고요? 영향을 주거나 받지 않아. 지금 제가 구체적인 예를 설명할 텐데 지금 우선 독립이라는 것은 우선 두 사건이 같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일어났는데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같이 일어나냐 같이 일어나지 않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두 사건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서로 전혀 영향을 주거나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되겠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지금 처음에 던져서 주사입니다. 이거. 주사위를 처음에 던져서 1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 하자 이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있죠? 그럼 처음에 던져갖고 1의 눈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던질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줄어들어요? 저 심각히 생각하는 거 봐. 아니 생각해보라고. 주사위 멀쩡한 주사위 있잖아. 멀쩡한 거 처음에 딱 던져서 1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두 번째 던질 때 1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B인데 B가 두 번째 1의 눈이 나오는 것은 처음에 1의 눈이 나오면 이제 조금 덜 나오고 안 나오면 좀 나올 확률이 높아지고 그러냐고.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일어날 수도 있죠. 처음에도 1이 나오고 두 번째도 1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지금 무슨 얘기있어요? 독립의 뜻 알겠죠? 서로 영향을 주거나 받지 않는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주머니에서 공을 꺼내더라도요. 집중. 공이 아니라 당첨제비. 이에서 당첨제비 봐봐. 1억 당첨, 1억 당첨, 1억 당첨. 다음 기회 꽝꽝꽝꽝 이렇게 돼 있다 이거야. 그럼 여기서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하나를 꺼내서 당첨되는 사건을 A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B가 꺼낸다 했을 때 주의사항. A가 꺼내서 보고 다시 집어넣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걸 복원 추출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 꺼내 가버린 게 있어. 그럼 복원시키지 않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안일 B자를 써서 비복원 추출이라고 그래요. 그럼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B가 당첨되느냐 안 되느냐, A가 당첨되는 거에 따라서 B가 당첨되느냐 이걸 따질 때 주의사항이 복원 추출일 때와 비복원 추출일 때 다르겠죠. 정신바짝 찾으세요. 먼저 복원 추출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A가 하나 꺼내봐. A가 꺼내봐. 당첨됐든지 말든지 꺼낸 걸 다시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B가 꺼내는 거예요. 그럼 B가 당첨될 확률은 A가 당첨됐냐 안 됐냐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그게 독립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둘 다 당첨될 수도 있지. A도 당첨되고 그 다음 B도 당첨될 수 있다 이거야. 같이 일어나냐 아니냐 그건 상관이 없다 이게. 서로 영향을 주거나 받지 않는다 이거야. 그러나 만약에 A가 꺼내 가버린다 이거예요. 이런 걸 복원시키지 않으니까 비복원 추출이라고 그래. 그럴 땐 표현이 이어서란 표현을 많이 써. A가 하나를 꺼내가고 이어서 B가 꺼낸다. 이런 표현이 간접적으로 이제 비복원이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A가 만약 하나 꺼내갔을 때 잘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당첨제비가 전체 제비가 9개 중에서 당첨제비가 지금 3개 있어요. 3개 있는데 만약에 A가 당첨제비를 꺼내갔다면 상대적으로 B는 당첨될 확률이 8분의 2밖에 안 되지만 혹시 고맙게도 먼저 A가 당첨 안 된 제비, 즉 당첨 안 된 제비를 꺼내갔다면 상대적으로 B가 이제 그 다음에 꺼낼 때는 당첨될 확률이 8분의 3이 되는 거니까 결국은 지금 보면 B가 당첨될 확률, 즉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 A가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다 이게 비복원 추출의 경우는. 당첨제비를 뽑아갔으면 내가 좀 불리해지는 거고
당첨 안 된 제비를 뽑아갔으면 상대적으로 그만큼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야. 지금 무슨 얘기겠죠? 그럼 이럴 때는 사건 A와 B가 서로 영향을 주거나 받죠. 서로 영향을 주거나 받기 때문에 이런 건 독립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독립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때 그걸 독립이 아니다 했을 때 이걸 갖다 우리는 종속이라 이런 표현을 쓰는데 종속이라는 표현은 알 필요가 없어요. 별로 알 필요가 없다고. 종속은 독립이 아니다. 비독립을 그냥 두 글자로 종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되겠어요? 아마 공부했을 텐데 그 디펜던트인가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뭔 뜻인지 몰라도 디펜던트, 종속. 되겠어요? 좋아. 명사형으로 얘기하지. 디펜던스. 무슨 얘기겠어요? 디펜던스. 그럼 집중. 독립 반대말이 뭐예요? 종속. 됐죠? 그럼 독립이냐 종속이냐 여부는 두 사건이 일어나는지 서로 영향을 주거나 받냐 안 받냐로 결정이 돼. 영향을 주거나 받지 않으면 서로 두 사건이 일어나는데 서로 영향을 주거나 받지 않을 때는 독립. 영향을 주거나 받으면 종속이란다. 이게. 명심해야 돼요 지금.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이 내용을 하는 게 굉장히 핵심이라고. 이래야 식을 이해할 수 있죠. 뒤에 막 식들을 복잡한데요. 이게 뭐 이럴 땐 저러고 저럴 땐 저러고. 그러면 문제 못 풉니다. 시험 때 불안해서. 벌벌 떨지. 지금 현재 이 용어 세 개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우선은 배반이라는 용어는 독립종속과 관계가 없는 얘기야. 배반은 어떨 때 배반이라고 그래요? 두 사건이 도저히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산을 가는데 부산을 비행기로 가는 사건을 A, 자동차로 가는 사건을 B라 그러면 비행기하고 배를 동시에 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거 하면 이거 안 되고 이거 하면 이거 안 된다 이런 얘기야. 지금 무슨 얘기 알겠죠? 그러니까 배반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을 배반이라고 그래요. 배반 자체도 상당히 어떤 특징적인 걸 가지고 있어. 그러나 출제될 확률은 독립이 가장 세요. 거의 문제는 독립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정 안 되면 독립이 무슨 뜻인가 알면 되는데 독립은 두 사건이 있는데 서로 영향을 주거나 받지 않는다 이게야. 그럼 제가 잘 들어보세요. 주사 있죠, 주사위. 주사를 계속 던지겠어요. 처음에 한 번 딱 던져요. 또 두 번째 던져요. 세 번째 던져요. 네 번째 던져요. 그럼 던질 때마다 예를 들어서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바뀌어요. 그 앞에 나왔냐 안 나왔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의 눈이 앞에 많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덜 나오나요? 그 주사위가 뭔 생각이 있겠어요, 지가? 주사위는 언제 던지든지 앞에 1의 눈이 나왔든지 말든지 그 다음에도 1의 눈이 확률 계속 여전히 6분의 1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앞에 하고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요. 근데 주사위를 던지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던져본다든지, 주사위를 던진다든지, 총을 쏜다든지, 문제를 푼다든지. 무슨 얘기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행동을 해보기 때문에 그런 걸 시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트라이얼이죠, 트라이얼. 뭔가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그 주사위를 갖다 계속 던지는 행위 같은 경우는 어떤 1의 눈이 날 확률이 그 앞에 하고 영향이 전혀 없다 이거야. 그 앞에 나왔으면 그 다음에도 뭐 잘 나오냐 이런 것도 아니라 이거야. 그래서 특별히 그러한 시행들을 맨 마지막에 다루겠지만 독립시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 독립시행과 관련되어 있는 통계에서 분포가 이항분포예요. 지금 무슨 얘기 있어요? 그럼 독립시행의 특징이 뭐냐? 어떤 일이 일어날 확률이 일정하다는 얘기야. 변하지가 않아. 영향을 안 받으니까. 무슨 얘기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 확률은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누가 던지든지 몇 번 던지든지 몇 번째 던지든지 낮에 던지든지 무조건 6분의 1이지. 무슨 얘기 있죠? 앞에 나왔으니까 좀 줄어들고 안 나왔으면 뭐 많고 이게 아니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그러한 시행들을 독립시행이라고 하고 이 독립시행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바로 나중에 독립시행의 확률을 이어서 통계선 이항분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되겠어요? 그럼 지금 독립이라는 뜻이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독립이란 말이 들어가 있는 특징이 뭔가 하면 확률이 변하지가 않아. 어떤 일이 일어날 확률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그걸로 끝이라 이거야.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독립이 아닌 경우는 뭐라 그래요? 종속이라 그래. 종속은 그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일어나지 않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이거야. 아까 우리가 주머니에서 공을 꺼내는데 계속 공을 하나씩 꺼내가 버리는 걸로. 그러면 앞에 사람이 좋은 걸 꺼내갔으면 그 다음에 남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좋은 걸 꺼낼 확률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럼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럴 땐 독립이 아니다. 독립이 아닌 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종속이란다. 그 독립과 종속이 서로 상대적인 거지 배반은 전혀 다른 얘기라 이거야. 배반은 두 사건이 같이 일어날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거예요. 되겠어요? 여러분 만약 시험 문제를 봤죠?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봐가지고요. 30문제를 봐서 30문제 시험을 봐서 25문제를 맞는 사건과 26문제를 맞는 사건은 서로 뭡니까? 배반이죠. 지금 무슨 얘기 있어요? 문제 30문제 봐가지고 25문제 맞는 사건과 26문제 맞는 사건은 서로 뭐예요? 배반이야. 25개를 맞으면 26개는 26개지. 25개인과 동시에 26개를 맞았다. 병원 갈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은 동시에 나올 수 없는 사건이야. 그런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들을 뭐라 그런다고요? 배반. 이 용어 명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 그림들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되겠어요? 그러면은 확률 첫 시간이니까 요 정도 지금 중요한 얘기 다 끝났어요. 이어서 지금 다음 시간에 모든 1시간에 그 45분 동안에